한양 남쪽 큰 장시는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기울기 전부터 더 분주해졌습니다. 포목전마다 붉은 비단과 푸른 무명이 바람을 타고 흔들렸고 약재상 앞에서는 말린 쑥과 감초, 귤껍질 냄새가 따뜻한 먼지와 섞여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장터를 지나며 누가 어느 집안에서 혼례를 올리는지, 어느 고을의 쌀값이 올랐는지, 어느 상단의 수레가 밤새 들어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에서 조금 비켜난 구석에 작은 약초 자리가 있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뿌리와 잎을 가지런히 펼쳐놓은 젊은 여인의 이름은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먼저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얼마 전 강가 포목상 집안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붙잡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약초의 마른 줄기를 손질하고 해진 옷의 솔기를 꿰매고 하루의 품삯을 세는 일만으로도 저녁은 빨리 왔습니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큰 한옥의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오가던 맏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강진호는 서연이 장부의 숫자를 빠르게 읽고 물건의 값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들어온 비단을 정리할 때마다 서연에게 장부를 보여주며 장사는 물건보다 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포목상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단정한 도포와 부드러운 말투로 체면을 지키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고 밤이 되면 사랑채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정금례는 가문이 어려울 때일수록 며느리가 조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친척들은 서연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집안의 불길한 징조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쫓겨나던 날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대문 앞에서 작은 보따리를 내밀며 집안 어른들의 뜻이니 잠시 친정에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돌아올 날짜도 기다리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손에 쥔 종이를 보았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빈 문서였고 문서 한쪽에는 도현의 도장이 빗둘게 눌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도장을 언제 찍었느냐고 묻자 도현은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서연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가 자신을 내보낸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의 빚과 장부의 빈칸, 그리고 누군가 감추려는 도장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힌 뒤에야 한참 서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버린 집보다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이미 허리가 굽어 남의 논에서 품을 팔고 있었고 어린 남동생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일로 가족의 밥그릇까지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터 국밥집을 하던 박순덕은 서연에게 빈방 하나를 내주고 아침마다 남은 국을 챙겨주었습니다. 순덕은 말이 많고 손이 빨랐지만 서연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 자리를 하나 비워주며 사람들은 슬픈 사연보다 제대로 말린 쑥과 속을 편하게 하는 감초를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약초를 다듬고 바느질을 하며 장터의 계절을 견뎠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물건값과 사람들의 표정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누가 빚에 쫓기는지, 누가 남의 물건을 헐값에 넘기는지, 어느 수레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어오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말린 쑥단과 감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낯선 차림의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짙은 청록빛 조끼 위에 먼지가 묻은 갈색 천을 두르고 있었고 허리에는 조선식 주머니 대신 오래된 가죽 가방을 차고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짧은 수염, 귀에 달린 작은 은장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먼 서쪽에서 온 상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 장사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사내는 누구에게도 웃지 않고 서연의 자리로 곧장 왔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 멈춰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연 낭자, 아직도 푸른 유리의 빛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푸른 유리병은 오래전 남편의 사랑채 깊은 곳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은 병을 본 서연에게 그것은 장사와 관계없는 물건이니 다시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가죽 가방을 열어 손바닥만 한 청록색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은 햇빛을 받아 얕은 바다처럼 빛났고 안에는 붉은 봉인 조각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마르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강진호와 비단과 유리 물건을 거래했던 상단의 사람이었으며 진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이제야 이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왜 자신에게 이 물건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완은 잠시 장터의 소음을 바라보다가 당신의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서연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은 지금 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 병을 빼앗으려 할 때까지는요. 그때가 오면 병 안의 것이 당신을 대신해 말할 것입니다. 서연은 병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르완은 해가 진 뒤 장터 끝의 낡은 찻집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한 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진 뒤 서연은 약속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르완은 오지 않았습니다. 찻집 주인은 서연을 보자마자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조선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가 포목상 집안에서는 오늘 밤 병을 찾으러 올 것이다. 믿을 사람은 장터의 사람들 뿐이다. 서연은 종이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누가 이 글을 남겼는지, 마르완은 왜 오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곧장 순덕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동안 찻집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장터는 낮에 소리를 잃고 닫힌 가게마다 남은 등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병을 품 안쪽에 넣고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두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내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다른 사내는 얼굴 절반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막고 푸른 병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모른다고 답했지만 사내들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도현이 빈 문서를 숨기던 날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화가 났습니다. 서연은 손목을 뿌리치고 장터 쪽으로 달렸습니다. 등불이 아직 켜진 포목전 사이를 지나며 순덕의 이름을 불렀고 국밥집 뒤편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덕과 이웃 상인들이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내는 사람들이 모이자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서연의 손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보다 품 안의 병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먼저 숨을 돌렸습니다. 그날 새벽 서연은 푸른 병을 등잔불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붉은 봉인 조각은 병 바닥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병을 천천히 기울이자 유리 안쪽 벽면에 아주 작은 글자가 빛을 받아 드러났습니다. 장부의 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연은 그 문장을 소리 없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부는 돈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한 약속의 기록이라고 약속을 속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집안을 떠올리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현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허만복은 왜 자신을 두려워하는지, 마르와는 왜 죽은 시아버지의 부탁을 이제야 전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병은 등잔불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장터에서 겨우 살아남는 사람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 누군가 감춘 진실이 이제 자신의 손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장터에서 버티기 시작한 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보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얌전히 시댁에 빌었어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남편이 새 장가를 가기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가 물러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약초를 사러 온 늙은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 사정을 자기 밥상 반찬처럼 말하지. 그러나 밤에 눈을 감는 사람은 그 집에서 쫓겨난 사람뿐이야.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부터 그녀는 누군가의 말에 맞서기보다 스스로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터에서 팔리는 약초의 값을 적어두고 손님이 앓는 곳을 기억하고 순덕이 남긴 장부에 빠진 숫자를 찾아주었습니다. 작은 숫자를 바로잡는 일이 쌓이면 자신의 살도 조금씩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이상한 장면을 몇 번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장터의 문이 닫힐 즈음 강가 포목상 집안의 하인들이 비단 상자를 실은 수레를 몰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는 비단이 든 것치고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고 수레 바퀴는 한밤중에만 관아 뒤쪽 길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예전 집안 장부에서 비단 수량과 실제 들어온 물건의 수가 맞지 않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허만복은 장부를 빼앗아 들고 며느리가 남자들의 장사일에 쓸데없이 눈을 들이민다고 꾸짖었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악한 말로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뒤로 물러난 것이 더 깊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마르완이 나타난 날 서연은 그의 말투에서 이상한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선말을 매끄럽게 했지만 중요한 단어 앞에서는 한 박자씩 멈췄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잊지 않으려 되뇌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시아버지 진호가 자신을 믿었다고 말했지만 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른 유리병도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병의 목은 매끄럽고 단단했으며 붉은 봉인 조각이 든 안쪽에는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먼 길을 돌아 이 물건을 지켜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것이 평범한 거래의 기록일 리 없었습니다. 서연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옆방에서 자는 척하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추적자들이 다시 올지도 모르니 병을 다른 곳에 숨기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숨기기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 언니,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쫓아낸 이유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먼저 피하지 않을래요. 순덕은 한참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터의 필사자 이도겸을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도겸은 글자와 장부를 잘 읽는 데다 관아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 남의 비밀을 함부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동이 틀 무렵 푸른 병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장터의 첫 수레가 나무 바퀴를 굴리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같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순덕은 장터 가장 안쪽의 작은 필사방을 찾았습니다. 필사방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창가 아래에는 장부를 베끼는 사람들이 앉을 만한 낮은 책상이 2개 있었고 벽에는 의뢰받은 편지와 계약서를 말리는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회청색 도포에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상인의 채무 문서를 베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처럼 검은 먹물이 스며 있었고 눈빛은 사람을 오래 살피는 버릇이 있는 듯 조용했습니다. 순덕이 서연을 소개하자 도겸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으로 감싼 푸른 유리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을 본 도겸의 표정은 처음에는 담담했지만 붉은 봉인 조각을 확인한 뒤에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도겸은 병목 아래를 손톱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두께가 한쪽만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병을 억지로 깨면 안 된다며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보자고 했습니다. 순덕이 국밥집에서 물을 데워오고 서연은 병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병 표면을 감싸자 안쪽에 붉은 봉인 조각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병목에 가는 틈으로 기름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는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고 가장 바깥에는 낯익은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인장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강진호가 장부를 확인할 때만 찍던 인장이었습니다. 도겸은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는 약간 떨려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진호가 죽기 전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호가 동생 허만복의 거래를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만복은 포목상 집안의 이름으로 서역 상단과 비단 거래를 하면서 실제 물건값보다 적은 금액만 장부에 적고 남은 은화를 따로 빼돌렸습니다. 그 차액 일부는 관아의 세금 장부를 고치는 데 쓰였고 일부는 도현의 이름으로 된 빈문서를 막는 데 쓰였습니다. 진호는 거래의 원본 장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만복이 이미 사랑채의 장부 상자를 옮겼다고 적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더 무거운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먼저 죽고 서연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연은 숫자의 빈자리를 본 사람이며 빈자리를 본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하는 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된다. 서연은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위험해질 것을 알았고 며느리인 자신이 내쫓길 것까지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서연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 편지를 보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편지의 여백을 살피며 진호가 다른 단서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붉은 봉인의 가장자리에 찍힌 작은 점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장부 상자의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일 수 있었습니다. 도겸은 관아에서 일하던 때 상단에 물품이 들어오면 관아 장부와 상단 장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호를 매긴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2 장부를 맞춰보면 거짓 거래는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사랑채에서 본 푸른 유리병과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허만복은 서연에게 방을 나가라고 했고 도현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날 자신이 단지 며느리라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장부의 틈을 보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옛 시댁으로 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바라본 집은 반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마당에는 붉은 비단과 새 혼례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현이 다른 집안의 딸과 혼인을 준비한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도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서연은 시어머니를 뵙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뒤 정금례가 나왔습니다.
금례는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푸른 유리병을 꺼내 보이자 금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병을 아십니까? 금례는 병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그 물건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만 말했습니다. 서연이 이유를 묻자 금례의 입술은 몇 번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채 문이 열리고 험한 복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주색 비단 도포를 단정히 입고 은장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가문의 어른다운 품위가 있었지만 서연은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얇은 주름을 볼 때마다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만복은 서연을 향해 장터에서 듣는 헛소문을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종이 한 장이 산 사람을 망칠 수도 있으니 괜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서연은 만복의 손등에 붉은 먹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를 만지는 사람에게만 남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을 섞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조카 강연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연우는 오랫동안 알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살피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이 밤마다 큰 장부를 태우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에서 붉은 도장을 가진 책을 빼냈어요. 서연은 아이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안채에서 금례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겁에 질려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말을 건넨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예전 자신이 연우가 아플 때마다 약을 다리고 곁을 지켜주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서연은 대문을 나서며 이번에는 자신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늦어져 미안하다고 말하며 강진호가 맡긴 또 다른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서역 상단의 거래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강가 포목상 집안이 받은 비단의 실제 값과 관아의 신고한 값이 나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일부 은화는 장부에서 사라졌고 일부는 도현의 이름으로 된 빚을 갚는 데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르완은 진호가 죽기 전 자신에게 만복이 가족을 이용해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 병과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왜 자신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이 거짓을 밝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터 바깥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순덕의 약초 창고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서연과 순덕, 장터 상인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창고 전체로 번지기 전에 꺼졌지만 말려둔 약초 상당수가 젖고 그을렸습니다. 순덕은 손등에 물집이 잡혔는데도 서연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혼자 버티지 말라고 장터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며 젖은 약초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말은 그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 장터 사람들 모두의 삶과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겸은 거래 장부 사본의 가장자리에서 관아 세금 장부와 같은 모양의 붉은 인장을 발견했습니다. 만복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의 물건값과 백성의 세금, 가문의 빚과 관아의 장부가 하나의 거짓말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푸른 유리병을 손에 쥐고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빛이 지붕 위로 번지고 밤새 불을 끈 사람들의 젖은 옷이 서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버림받은 여인으로 보았기에 아무도 그녀가 장부를 읽고 사람들의 기억을 모아 거짓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오해가 오히려 자신에게 남은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연은 장터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서연은 낮에는 약초를 팔고 밤에는 도겸의 필사방에서 장부를 살폈습니다. 도겸은 관아의 장부를 직접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예전에 베꼈던 세금 장부의 형식과 인장 위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 장부의 숫자 사이에서 이상한 반복을 찾아냈습니다. 비단 한 필이 들어올 때마다 실제 값보다 적은 숫자가 적혔고 그 차액은 늘 같은 날 관아 뒤문으로 들어간 수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터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건값을 묻고 포목을 나르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이 흐렸고 누군가는 만복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짜와 물건의 수, 수레가 지나간 길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는 거짓말할 수 있어도 오래 일한 사람들의 몸은 자신이 나른 무게를 기억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끝까지 돕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진호는 마르완이 낯선 땅에서 온 상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양반들이 함부로 대할 때 거래는 출신이 아니라 약속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를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진호는 마르완에게 푸른 유리병을 보여주며 이 병은 먼 길을 견딘 물건이니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완은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진호의 부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장부를 보여준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며느리가 집안의 숫자를 읽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몫을 알고 있어야 남에게 속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야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장터의 움직임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을 보내 서연이 필사방을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며칠 뒤 직접 장터로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서연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 자리 앞에 조용히 서서 여전히 몸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는 예전과 같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현은 마르완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주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즘 장터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면 서연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안의 체면과 어머니의 병을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는 것보다 일이 드러났을 때 무너질 자신의 자리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돌아간 뒤 순덕은 그가 아직도 서연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아팠습니다. 한때 도현의 말 한마디는 그녀의 하루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걱정했고 그가 장부를 덮으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그를 미워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겸이 종이를 빛에 비추자 3개의 붉은 점을 찾으라는 짧은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3개의 붉은 점은 장부 상자의 번호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 새 장소를 뜻할 수 있었습니다. 장터의 포목전, 관아 뒤문,
그리고 강가 집안의 오래된 창고가 그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만복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장터 사람들의 기억부터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국밥집 손님들의 말을 적어주겠다고 했고 도겸은 장부의 숫자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르와는 상단에 사람을 보내 오래된 거래 기록의 원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푸른 병을 천으로 싸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전날보다 덜 떨렸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단지 위험을 부르는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감춘 거짓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 위로 다시 저녁빛이 내려앉을 때 서연은 필사방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언젠가 장부의 빈칸을 채울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장터 사람들의 말을 모으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허만복은 오랫동안 장터의 돈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단을 외상으로 가져다 팔던 포목상도 관아의 물건을 납품하던 목수도 가끔은 쌀을 빌려야 했던 국밥집 주인도 만복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사러 오는 노인에게는 어느 해 쌀값이 가장 높았는지 물었고 수레를 끌던 마부에게는 관아 뒤문길이 비 오는 날에도 지늘기 덜 묻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연의 질문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가 장부를 들이밀며 누군가를 고발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 기억들은 처음에는 잘게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지만 도겸이 날짜와 숫자를 맞춰보기 시작하자 하나의 줄로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국밥집에서 듣는 말이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남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도 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단짐을 오래 나르던 늙은 마부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한밤중에 강가 포목상 집안의 수레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비단 상자가 실려 있다고 들었지만 바퀴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상자 안에서 천이 아니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레가 관아의 정문이 아니라 뒤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하인들이 상자를 내리고 관아 서리 하나가 붉은 인장을 들고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부는 그날 받은 품삯이 평소의 3배였고 다시는 그 길을 지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오랫동안 그 일을 잊은 척했다고 말했습니다. 도겸은 마부의 이야기를 듣고 거래 장부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은 장부상으로는 비단이 대량으로 팔려나간 날이었지만 실제 시장에는 그만한 비단이 풀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대신 관아의 세금 장부에는 같은 날 여러 상단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은 누군가 비단 거래를 핑계로 은화를 움직이고 그 돈으로 세금 기록까지 고쳤다고 추측했습니다. 마르와는 자신이 가진 은화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화 가장자리에는 서역 상단만 쓰는 작은 무늬가 있었고 조선에서 흔히 쓰는 엽전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마부가 본 상자 안의 금속 소리가 바로 이 은화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연은 은화의 차가운 빛을 보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단지 남편의 변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몫을 빼앗은 거대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미 장터에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낯선 서역 상인과 손을 잡고 가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원한 때문에 거짓말을 꾸미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먼저 그가 원한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약초 자리에 앉아 있던 서연의 옆에 국밥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원한이 있다고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다고 밥이 거짓이 되지 않는 것처럼 도겸도 사람들의 의심이 클수록 장부와 증언을 더 정확히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날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말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훗날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인도 없이 혼자였고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약초를 정리하다가 그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한참 서 있다가 예전처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만복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도 전부 알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빈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복이 관아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에게 왜 자신을 내보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현은 한참 대답하지 못하다가 만복이 서연이 장부를 읽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문이 무너질까봐,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무엇보다 자기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서연을 붙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너무 늦은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서연에게 이 일을 멈추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좋은 방을 내주고 친정에도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때의 서연이라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누군가의 허락으로 열리는 문 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제 삶을 되찾는 일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삶은 당신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날 밤 누군가 서연의 방에 들어와 푸른 유리병을 훔쳐갔습니다. 순덕이 문소리를 듣고 뛰어왔을 때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병을 싸두었던 천만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병을 빼앗겼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르완과 도겸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병 속의 편지와 붉은 봉인을 순덕의 국밥 항아리 바닥에 숨겨두었습니다. 훔쳐간 것은 빈 병뿐이었습니다. 도겸은 서연의 판단에 놀랐고 서연은 병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조급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장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연이 서역 상인에게서 받은 물건을 팔아 큰 돈을 벌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만복 쪽에서 병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일부러 알리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소문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평소처럼 약초를 팔고 도겸과 함께 장부의 빈칸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이 병을 잃고 무너졌다고 믿게 두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연우가 다시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전보다 더 창백했고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채 마루 아래에서 주웠다고 했습니다. 조각 한쪽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반대쪽에는 3개의 점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조각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장부 상자를 잠그는 나무 빗장 일부였습니다. 상자의 바깥쪽에는 상단 거래의 번호가, 안쪽에는 관아 세금 기록의 번호가 찍혀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연우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큰아버지 만복이 누군가에게 며느리만 내보내면 장부를 읽을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이 무서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서연이 다시 나타난 뒤로는 그날의 목소리가 밤마다 꿈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연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자신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이의 말이 진실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연우에게 이제는 혼자 비밀을 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고 도겸은 나무 조각을 종이에 옮겨 그렸습니다. 마르와는 상단 대표를 불러오면 은화의 출처와 거래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터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완이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길가에서 기다리던 사내들이 가죽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거래 장부 사보는 이미 도겸의 필사방에 숨겨두었지만 만복이 증거를 없애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아의 공개 장날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은 여러 상단과 백성이 세금 문제와 물품 분쟁을 관아에 올리는 날이라 만복도 함부로 사람들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은 장터 사람들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마부의 증언, 약재상의 말, 도겸이 비교한 장부의 숫자, 마르완의 은화, 연우의 나무 조각과 기억, 그리고 진호의 편지가 하나씩 묶였습니다. 순덕은 국밥집의 항아리 바닥에서 편지와 봉인을 꺼내 조심스럽게 천에 싸주었습니다. 서연은 푸른 병이 사라진 자리에 자신이 직접 적은 장부 목록을 놓았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병 하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기억과 사람들의 목소리, 아이의 눈물과 오래된 인장이 모두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장날을 하루 앞둔 밤 서연은 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포목전의 천막들이 달빛 아래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닫힌 가게마다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틀렸을까봐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복의 거짓이 얼마나 깊은지, 도현이 끝까지 침묵할지, 관아가 장부를 덮어버릴지가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순덕과 도겸, 연우와 마르완이 다칠까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순덕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혼자 큰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군가가 그릇을 닫고 문을 열고 불을 밝혀줘서 하는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 채 관아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기 전 서연과 도겸은 편지에 남은 3개의 붉은 점이 가리키는 마지막 장소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은 장터의 포목전, 두 번째 점은 관아 뒤문, 그리고 세 번째 점은 강가 집안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는 시아버지 진호가 생전에 비단이 젖지 않도록 따로 지어둔 곳이었지만 진호가 죽은 뒤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연우가 준 나무 조각의 모양은 창고 뒤편 작은 문에 달린 낡은 빗장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위험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순덕의 집에 머물게 하고 도겸과 마르완만 데리고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강가 쪽에서는 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창고 뒤편은 잡초가 무성했지만 문 아래에는 최근 누군가 오간 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이 나무 조각을 빗장 틈에 대자 오래된 나무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손 하나가 들어갈 만큼의 틈이 생겼습니다. 마르완이 가죽 가방에서 가느다란 쇠갈고리를 꺼내 안쪽 빗장을 밀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곰팡내와 오래된 비단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텅 빈 듯 보였지만 서연은 바닥 널빤지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새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아래에는 얇은 기름종이로 싼 작은 장부 묶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여러 해 동안의 비단 수량과 은화 이동,
그리고 관아서리에게 건네진 돈의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도현의 도장이 찍힌 빈 문서 번호와 만복의 손글씨로 적힌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보냈다. 장부는 옮겼다. 서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의심이 더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를 나서려 할 때 멀리서 등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복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서연 일행은 급히 창고 옆 비단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인들은 안으로 들어와 바닥을 살피더니 누군가 빗장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장부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내일 관아 장날 전에 이곳을 불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겸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복은 증거를 지우기 위해 창고까지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마르와는 서연에게 지금 바로 장부를 들고 달아나야 한다고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인들이 떠난 뒤 창고가 불타면 그 안에 남은 다른 기록과 진호의 흔적도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지키려다 지금 가진 증거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장부 묶음을 품고 어둠 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도겸에게 창고 장부의 일부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베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본 하나만 들고 관아에 가면 빼앗길 수 있으니 장터 사람들에게 각각 한 장씩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밤을 새워 장부를 베꼈고 순덕은 종이를 기름천으로 싸서 국밥집, 약재상, 포목전, 마부의 수레 밑에 나누어 숨겼습니다. 누구 하나가 잡혀도 진실 전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지가 왜 장부를 사람의 약속이라고 했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장부가 단지 종이 한 권이었다면 불에 타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기억하고 나누어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가 아무리 많은 종이를 태워도 진실까지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이 순덕의 국밥집 뒷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멀리 세워두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가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며 만복이 이미 사람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관아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너무 오래 침묵했고 너무 늦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연우까지 만복의 거짓에 묻힐 거야. 서연은 도현에게 증언은 자신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현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는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면 관아 앞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무너지고 누군가의 삶은 새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공개 장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장터의 상인들과 품팔이꾼, 포목전 주인들, 세금을 내러온 농민들까지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뜰 한가운데에는 낮은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관아에서 쓰는 장부와 붓, 인장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허만복은 자주색 도포를 단정히 차려입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강도현과 정금예가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서연이 나타나자 장터 여인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원한 때문에 낯선 상인과 손을 잡고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장터에서 들었던 수군거림이 다시 귓가에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혼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사본과 붉은 봉인,
연우가 가져온 나무 빗장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겸은 뒤에서 필사본을 품에 안고 있었고 마르와는 은화가 든 작은 주머니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순덕과 장터 사람들은 서연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관아의 아전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장터의 물건값과 백성의 세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밝히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강가 포목상 집안의 장부와 서역 상단의 거래 장부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같은 날짜, 같은 비단 수량이 적혀 있었지만 금액은 서로 달랐습니다. 서연은 한 줄씩 천천히 숫자를 읽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자신이 팔고 산 물건의 날짜가 들릴 때마다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분명 비단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수레가 관아 뒤문으로 향하던 밤을 기억해냈습니다. 험한 복은 두 장부가 가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관아 세금 장부와 강가 포목상 집안의 장부에서 같은 획으로 적힌 숫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붓끝을 세우는 버릇, 숫자 끝을 길게 빼는 습관, 먹이 번진 자리를 덮기 위해 찍은 작은 점까지 같았습니다. 도겸은 자신이 관아에서 장부를 베끼던 때부터 이 글씨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만복은 도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설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르완이 서역 상단의 은화를 꺼냈습니다. 은화 가장자리의 무늬는 조선의 엽전과 달랐고 장부에 적힌 거래 날짜와 수량, 창고에서 나온 은화의 표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마르완은 오래전 진호가 이 은화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은화를 받아들고 한참 살폈습니다. 뜰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늙은 마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몇 해 전 한밤중에 비단 상자를 실었다고 믿었던 수레가 관아 뒤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그날 받은 품삯은 평소보다 3배였다고 했습니다. 약재상도 뒤를 이어 만복의 하인들이 밤마다 같은 길로 상자를 나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국밥집에 들르던 하인들이 술에 취해 관아서리에게 돈을 보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쉽게 흔들릴 수 있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날짜와 같은 길, 같은 상자를 말하기 시작하자 만복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 서연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처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작은 나무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곁에 서주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큰아버지 만복이 누군가에게 며느리만 내보내면 장부를 읽을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의 방에서 빈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 들렸다고도 말했습니다. 만복은 아이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관아의 아전이 제지했습니다. 연우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서연 숙모가 약을 다려줄 때만 아픈 꿈을 덜 꾼다고 했고 그래서 서연이 쫓겨난 날부터 집이 무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는 뜰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 하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한 일을 아이가 혼자 품고 있었고 장터의 여러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끝까지 자신이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죽은 형 진호가 무리한 거래를 벌였고 도현이 빈 문서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금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옷고름 안에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 안에는 진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금례는 남편이 죽기 전 이 편지를 자신에게 맡기며 언젠가 며느리가 돌아오거나 진실을 찾으려 하면 반드시 건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례는 가문이 무너질까 두려워 편지를 숨겼습니다. 편지에는 만복이 가문의 은화를 빼돌리고 도현에게 빈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으며 서연이 장부의 빈자리를 알아채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을 핑계로 내보내자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례는 편지를 읽다가 여러 번 목이 막혔습니다.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가문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부터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그녀의 고백은 누구보다 늦었지만 만복이 쌓아올린 거짓의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도현은 한참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결국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빈 문서의 일부를 알고 있었고 만복이 서연을 내보내야 장부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가문,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래전 대문 앞에서 작은 보따리를 받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도현이 한마디만 붙잡아 주었어도 돌아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연에게 그의 고백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말한 것은 나를 되돌리기 위한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당신이 외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는 만복과 관련된 장부 조작, 은화 횡령, 세금 기록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장터 사람들 앞에서 끌려갔고 그의 하인들은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한 일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창고에서 나온 장부와 도겸이 베낀 사본, 장터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관하게 한 기록들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만복이 원본 하나를 없애더라도 이미 여러 사람의 손에 같은 내용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았습니다. 서연은 그 과정을 보며 진실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호가 병에 편지를 숨긴 것도, 마르완이 먼 길을 돌아온 것도, 순덕이 국밥 항아리 밑에 증거를 감춘 것도, 연우가 무서운 기억을 말한 것도 모두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금례는 서연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무너졌고 자신은 이제야 서연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금례의 늙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은 용서와 같지 않았고 떠나는 것은 원한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제가 스스로 만든 곳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장부를 덮지 않을 겁니다. 금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지 못하고 멀리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는 자신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관아의 가문 재산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 상인들과 품팔이꾼들이 세금 조작과 빚 때문에 입은 피해를 먼저 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관아의 장부에서 사라졌던 이름들을 다시 올리고 억울하게 외상값을 떠안은 사람들의 기록을 바로잡아 달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서연이 왜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숫자를 읽지 못할 것이라 믿었고 말할 힘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장터의 다른 여인들과 아이들도 장부를 읽고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장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달 뒤 장터 한쪽에는 작은 약초전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낡은 나무 간판 아래에 약초를 걸고 한쪽에는 낮은 탁자와 붓, 종이를 놓았습니다. 약초를 사러 오는 여인들에게는 간단한 셈을 가르쳤고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물건값과 빚의 날짜를 적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국밥을 보내왔고 도겸은 틈날 때마다 장부 정리를 도왔습니다. 연우는 건강을 되찾아 약방 앞에서 글을 읽곤 했습니다. 아이는 글을 읽을 때마다 예전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세상에 새로 나온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빛냈습니다. 마르와는 떠나기 전 서연에게 푸른 유리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병은 비밀을 숨기는 병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도현이 약방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약방 안에서 장부를 배우는 여인들과 연우가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예전 그가 지키려 했던 큰 집보다 작지만 훨씬 단단한 삶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다시 저녁빛이 번졌습니다. 푸른 유리병은 약방 창가에 놓여 햇빛의 마지막 조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병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붉은 봉인도 숨겨진 편지도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비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빈 병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담을 자리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를 잘 아는 서연이라 불렀고 그를 가르쳐주는 서연이라 불렀으며 누구의 이름도 함부로 지워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이름으로 자신이 만든 길 위에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약방을 열기 전 서연은 한 번 더 강가 집안의 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처럼 붉은 비단도 혼례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빚을 정리하느라 포목전의 일부는 다른 상단에 넘어갔고 사랑채의 창문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문 옆에 자란 작은 풀을 보며 한때 자신이 그 문을 나서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녀에게는 숫자를 읽는 눈이 있었고 사람의 말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마음이 있었고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잊지 않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약방 창가에 푸른 유리병을 놓고 순덕, 도겸, 연우와 함께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순덕은 국밥을 들고 왔고 도겸은 새 장부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장부 첫 장에는 아무 숫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이 장부에는 빚과 거짓말이 아니라 서연이 앞으로 지킬 약속을 적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서툰 글씨로 첫 줄을 썼습니다. 아무도 혼자 두지 않는다. 서연은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푸른 병은 저녁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남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